오늘 채무자 선생님은 다 큰 성년 딸이 있었는데 그 성인 된 딸이 몸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딸을 보살피면서 그 딸의 자녀, 손주까지 전부 다 돌보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식당 운영하시면서 힘들게 보살피는 분이었죠. 열심히 장사하여 일하면서 온 가족이 덜 먹고 덜 입고 절약해서 살았기에 한 번도 카드 대금, 대출 연체하지 않고 갚으면서 살았습니다.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계산이 빠르시기 때문에 한번 크게 빌려가지고 해외 선물 같은 거 배팅했는데 날렸다 그러면 자기 월급하고 나가는 이자하고 딱 계산해보고 답이 없다 싶으면 그 다음 달에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거든요. 근데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빌린 돈이니까 어떻게든 갚아보겠다는 생각에 누가 봐도 어떻게 계산을 해도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으로 빌린 돈의 이자나 원리금 균등 상환을 변제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자명한데 그런데도 사돈의 팔촌의 친구 돈까지 억지로 빌려서 심지어는 카드 깡까지 해서 힘들게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실만 하면 좀 더 버티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때로는 가능성 없는 일이면 빠른 포기를 하는 것도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한다고 완전히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채무를 적당히 덜어내고 다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서 자영업을 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완전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채, 개인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족이나 친구한테 빌린 것도 개인 채권자가 되겠지만 상거래처도 개인이죠.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대부업체라는 간판을 쓰는데 대부업으로 정식 등록을 받지 못한 이수꾼 이런 사람들도 전부 사채에 포함이 됩니다. 채권자와의 관계, 차용 경위,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되고 금융거래 내역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인출하고 송금한 금액이 정확한지 금융거래 내역도 정확한지 비교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내려오고 있죠.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그 금융기관에 가서 채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발급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받는 건데 채무 확인서 받으면 신한은행이나 삼성카드에서 이 채무자는 오늘 기준으로 원금 얼마에 이자 얼마 발생했다 이렇게 명확한 금액을 주거든요. 그리고 신한은행이나 삼성카드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내가 내는 변제금을 내 친구한테 최대한 많이 배당을 해주기 위해서 5천만 원 빌렸는데 1억 빌렸다고 허위로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편파적인 변제를 위해서 누구는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고 누구는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계좌 내역, 계약서, 공직이나 차용증 작성한 거 있으면 그것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작성한 진술서, 그 진술서의 내용은 채권자와 나의 관계, 돈 빌린 이유, 그리고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 채무자께서 지금 하는 장사 말고 그 앞에 거 폐업하시고 지금 하는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서 그 점포가 자기 소유였는지 임대차였는지 계약서를 제출하고 장사를 그만둘 당시에 사업용 설비, 재고, 비품, 그 시가를 재산 목록 여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근에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폐업할 당시에 점포에 보증금도 있었을 거고 그 점포가 내 소유라면 점포를 매매한 매각 대금을 받은 게 있겠죠. 설비도 있고 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7,2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내 재산 목록에 청산 가치의 7,200을 반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개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7,2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7,200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있으면 있다고 보고를 해야 되지만 반대로 처분할 당시에 설비, 재고, 비품 등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또는 다소간의 재산적 가치가 있었지만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값을 갚는다고 다 쓰고 남은 게 없다면 없다고 소명을 해야지 청산 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없이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겠죠. 자, 이 채무자는 옛날에 하던 장사를 그만두고 새로 개업을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장에 대해서 최근 6개월의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해보라, 소명 자료도 제출하라 그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3년 10월에 폐업을 하시고 23년 11월에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시고 24년 2월에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정도의 소득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한 내역이 없으니까 채무자 스스로 이런 도표를 만들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1월 달에 우리 가게의 매출이 카드로 700만 원 받았고 계좌로 200만 원 받았고 현금으로 100만 원 받아서 합계 1000만 원 돈을 벌었다. 근데 비용으로 쓴 게 인건비 300 주고 월세 300 내고 재료비 200 주고 800만 원 썼더니만 남는 순이익이 200만 원이다. 이렇게 채무자가 간략하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월 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 6개월치를 평균을 내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대략 6개월치 평균이 나오겠죠. 그
평균값을 법원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항목은 최소한의 소명 자료는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월세 계약서하고 계좌 내역 보면 월세를 지급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계좌 내역 보면 거래처에 돈 지급한 것도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겠죠. 이런 소명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장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세금 신고한 내역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 가지고 평균 소득을 산정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최근 취업, 최근 개업,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채무자는 인가 결정 받은 이후에 월 소득이 개인회생 재판할 때 변제계획안에 정해준 소득하고 비교해서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그 변동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라. 재판 끝나고 20% 이상 소득 증가가 있다면 증가된 소득의 50% 절반을 변제금으로 추가로 지급하라. 이런 식의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부 인가는 반드시 붙는 건 아닌데요. 대체로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일,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현격하게 떨어진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이나 나이나 기존 소득 활동에 비해서 지금 소득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최저시급도 미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채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최근 1년 동안 빌린 채무가 나의 전체 채무액 중에 50%를 넘는 사람, 또는 6개월 내에 빌린 게 나의 전체 채무의 30%를 넘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채권을 증대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각될 수 있다, 그런 말인데, 실제로는 최근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 최근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봅니다. 방금 이 채무자처럼 기존 채무하는데 변제했다거나 사업상 비용에 썼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별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자, 이 진술서는 뭐냐면 채무자가 판사님한테 쓴 건데,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집을 나갔다. 우리 채무자들 중에 부부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예 깔끔하게 이혼하신 분도 있지만, 이혼까지는 안 했지만 상당 기간 별거에 있으신 분도 있고 연락 두절된 분도 있고, 그래서 배우자의 서류를 협조받기 힘들다,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서류 낼 수 있는 건 내겠지만 준비 안 되는 건 낼 수가 없다, 앞뒤의 상황을 설명을 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배우자 몰래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조회 같은 걸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가 전화도 하지 말라 하고 내 전화를 잘 받지도 않는다. 이 진술서는 뭐냐 하면 최근에 자동차를 팔았는데 그거 어디 썼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차를 팔아도 차에 설정된 저당권, 할부 채무 다갚기에도 모자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자동차 등록 원부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을구에 보시면 내가 팔 당시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거든요. 최근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하신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팔고 2천만 원 받았다. 근데 저당권 걸려있던 거 그 채무 1,500만 원 변제하고 생활비 200만 원 쓰고 기존 카드값 낸다고 300만 원 썼다. 그래서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 채무 변제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2천만 원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면 가족을 줬다거나 은닉했다거나 뭔가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상가 월세 계약서는 당연히 제출을 해야겠죠. 내가 운영하는 장사가 내 소유 부동산에 사는지 월세집에 사는지 구분도 해야 되고, 또 보증금 같은 경우는 나의 재산이 되니까 가게 내부의 사진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회생위원 대비 너무 사건이 많기 때문에 회생위원이 현장에 일일이 나가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로 하여금 가게 내부의 사진을 찍어와서 이런 비품들이 가격이 얼마 정도 할지 가늠을 해보고 값비싼 게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모씨, 최모씨, 서모씨, 김모씨, 예모씨에게 주고받은 내역, 입출금한 내역이 많이 있는데 사람별로 도표로 정리해서 제출해보고 입금보다 출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지인 간, 개인 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돈을 주거니 받거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것보다 준 게 더 많다면 더 준 금액은 부당하게 은닉하거나 증여한 걸로 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깐깐한 재판부에 걸리면 빌렸는 거 갚았냐, 준 돈 받은 돈이 일치하냐,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최근 6개월 내 또는 최근 1년 내에 개인에게 준 돈은 무조건 청산가치에 다 집어넣어라, 이런 재판부도 있고 그런 보정 권고도 있거든요. 근데 이 법원은 개인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주고받은 거 두 개 비교해보고 비슷하면 봐주고 넘어간 게 많으면 많은 만큼만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돈이 얼마인지 건별로 정리한 건데 그 상대방 중에 한 명이 자녀였거든요. 내가 준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진술서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많이 넘어간 것은 그 사람이 제 딸인데 입금이 많은 이유는 그 몸이 아픈 딸하고 손녀 손자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한 집에 살다 보니까 내가 내야 될 생활비를 딸로 하여금 대신 내게 한다고 보내준 게 많을 뿐이다. 그거는 은닉하거나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시결정 내려주는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시결정 받았고요. 2월달에 개시결정 받고 4월달에 채권자 집회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이분 소득이 200만 원인데요. 내시는 보험료가 많아가지고 그거 고려해서 1인 생계비는 128만 원으로 정해졌고
한 달에 70만원 60개월 변제해서 4,200만원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36개월 변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보셨지만 이분은 점포 보증금도 있고 재산이 좀 있으셔가지고 재산이 3,8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금액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니까 36개월 하면 안 되고 60개월 정도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전체 채무액 7,600만원 중에서 4,2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셨습니다. 그게 원금의 56%를 변제하고 44%를 탕감받고 이자는 전부 다 탕감받는 조건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개인 채권자는 원칙적으로는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는 개인의 생에서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 마음대로 조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실무상으로는 개인 채권자, 특히 가족이나 이런 경우에는 넣어도 법원에서 빼라 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 아닌 친구라도 내가 알아서 변제할 테니까 빼겠다 이런 식으로 뺐을 때는 법원이 알 방법도 없죠. 대신 포함하고 싶다면 근거 자료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돈 빌린 계좌 내역이나 공증이나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폐업하신 분들 있죠. 폐업할 당시에 남은 재산이 뭐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남은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팔아서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았는지, 기존에 카드 대금 300만원 변제했는지, 가치가 없어가지고 받은 돈이 없는 건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개업하신 분들 있죠. 아니면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 아직 1년 이상 근로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세금 납부 내역이나 이런 내역들이 충분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평균 소득으로 계산한다. 최근 6개월이라도 좋으니까 평균 소득으로 한다. 최근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분하고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해야 되고,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